구독, 좋아요.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들어갔지만 강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한강 수로도, 그러니까 한강의 길을 그린 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북측에 지금 넘겨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넘어간 비밀 자료, 비밀 지도죠. 한강 수로도.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인데요.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국가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 구주화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저희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죠. 이 구주화 변호사가 이 정부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이미 북한에 넘어간 자료는 더 이상 기밀이 아니며 적국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정부 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국가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 뭐 고심도 있긴 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좀 해석을 합니까? 이게 참 묘한 판결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요거 해석이라는 게 복잡하긴 한데 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밀을 넘겨준 문재인이 문제다. 예. 이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건 초점이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고, 그리고 국가 기밀 자료고, 이게 왜 공개돼야 되느냐 하는 그 판단을 그 행정법원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법원은 제대로 잘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만약에 그래 기밀 자료가 아니지, 그 누구한테라도 오픈할 수 있지, 그러면 문재인이 잘한 게 되잖아요. 문재인이 뭐 잘한 게 아니라 북한에 넘긴 게 문제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문제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자체는 뭐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정보라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니다라는 일단 판결을 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강하고 수로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뭐 그 잠수정의 침투나 잠수정 반잠수정 이런 것의 그 침투를 막기 위해서 수로의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도 서울로 직통하는 거잖아요. 국가 기밀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뭐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넘겨준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북한하고 하는 게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북한하고 뭘 해가지고 제대로 진행되는 게 있냐고요. 없지. 그리고 이 한강이 평양으로 직통하는 뭐 대동강 수로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직통하는 물길이에요. 그런데 그 물길의 수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거꾸로 대동강 수로, 평양을 직통하는 그 대동강 수로도 받아와야 돼요. 우리가 공동으로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서로 간에 그런 대동강하고 수로도 받고 한강하고 수로도 받고 하는 그 차원에서 설사 이제 대동강 한강 수로의 사업이 뭐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서로 받고 하는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뭐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로 통하는 한강하고 수로만 이렇게 떵하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 소송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주화 변호사님이 소송을 하신 거 그런 거는 이게 그 과거의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또 한편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도 뭐 이것이 뭐 중요한 기밀 정보를 확인해 줬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서울행정법원이 약간 구주화 변호사님의 그런 소송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훈계초로 이야기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뭐 그 10만 원 위자료 청구해가지고 판결 내리고 법복 벗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황당한 그런 판사들도 있는 판에 상식적인 정보 공개라는 거 누구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거절하는 것도 행정청의 그런 그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의도를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법원의 고심은 알겠어요. 북측에 이 수로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 위험성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비밀 정보라는 것, 비밀 지도라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문재인이 북측에 사실상 남북 공동 한강 수역 조사를 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한강의 길을 알려줬다. 이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돼서 사실상 기밀 3급 기밀 정보가 북측에 넘어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 그러면 북한의 한강의 이제 길을 이 수로가 넘어갔다고 하면 과거에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잠수정 반잠수정인데 간첩다리 김포 이런 조건에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군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한강에다가 사실 잠수정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설치를 해놓잖아요.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설치를 일종의 땅으로 하면 둔덕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걸리게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에 따른 군사 시설을 여러 가지를 비밀리에 해놨는데, 만일 그걸 다 알려줬다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들어오는 길을 또는 간첩이 이 김포를 넘어서 한강까지 깊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드론 날린 거 가지고 뭐 외환죄니 이적죄니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이적죄죠. 그러네요. 문재인부터 이적죄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를 이 구 변호사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도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북한한테 삶은 소대가리 시즌 2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성기는 자기들이 철수한 적이 없는데 왜 철수했냐. 지금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철수가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뭐 수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철수를 한 게 아니죠. 우리만 철수를 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어떤 안보의 약화, 안보의 와해라는 거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보를 속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성기 설치를 해체하지 않았는데 계속 해체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얼마나 또 북한하고 이런 그 문재인이 그 수로 물길 알려주는 거 비슷한 혹은 또 그 이상이 할지 뭐 짐작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한강의 수로도 문제,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그것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이적죄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역사 날조에 나선 민주당의 역사 날조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기가 지금 2년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당시부터 좌파의 공격이 많이 있었죠.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사를 했는데 이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김영석 관장이 광복을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광복에 대한 학자라든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거야 누구나 그냥 초등학생 정도가 좀 넘으면 다 아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자, 민주당의 초기에는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청래들이 막 나서면서, 좌파들도 나서면서 자, 매국적인 주장이다 하면서 김영석 관장을 파면하라는 요구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주장이냐면 김일성이 솔방울 만들어 솔방울 폭탄으로 해서 광복이 됐다는 식의 주장까지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는 태세인데, 이 주장, 김영석 관장의 주장과 이걸 매국행위라고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좌파들이 보는 여러 가지 그 시각 중에 하나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좌파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날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의 날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는 정치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수는 현생의 정치에 집중을 해요. 문제 해결 능력 뭐 좋아요.
그리고 뭐 그 약자 보호, 약자 동행 그것도 네. 좋아요. 그건 뭐죠? 결국에는 카테고리를 따지면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가 지나가고 과거가 되면 그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가 했어? 나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막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보수 진영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역사는 정치의 기록이고 우리가 아무리 현생의 정치를 잘해도 정치를 기록했는데 보수가 패배하고 보수가 타락하고 보수가 부패하고 보수가 무능한 걸로 기록돼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역사를 누가 기록하느냐, 역사의 평가를 누가 펜대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현생의 싸움을 하더라도 그거는 최종적인 정치의 패배자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이 대하 드라마,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드라마거든요. 그거는 그냥 동서고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고 하는 그 내용과 역사 소설과 역사의 기록과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아요. 우리는 그 과거 그리스의 역사를 어디서 배우죠? 뭐 트로이 전쟁,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에서 배우죠. 네. 그건 소설인데 그건 역사기도 한 거예요. 역사와 소설이 정치판에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이 서사를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보수 진영은 매번 역사에서 져요. 내러티브에서 져요. 서사에서 맨날 진다고요.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도 다 그냥 그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또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그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좌파들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뭐 했어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게 제일 업적이 없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업적이 없는 게 업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업적이 마이너스인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미화를 많이 하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사실은 문재인은 미화하지 않는 게 아무리 자기도 양심이 있나 봐. 좌파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미화할 거리가 없어요. 차마 문재인은 미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문재인이 이상한 대통령인데 근데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이후에 이 보수 대통령의 그 위상이 살아야 보수 진영이 살고 보수 진영이 살아야 보수 정치인이 살고 보수 정치가 사는 거예요. 자, 그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뭘까요? 고르바초프의 소련의 당서기잖아요. 당서기잖아요. 예. 서기가 뭐냐고요? 서기. 서기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당서기가 공산당에서는 좌파에서는 최고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예요. 기록을 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우리가 싸우고 어디서 기록돼 있고 어디서 자료 가지고 우리 뭐 네거티브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기록 찾잖아요. 기록 찾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의 핵심이 역사고 핵심은 기록이고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좌파들은 지금 이거 솔직히 뭐 날 줄 아는 거 정율성이 지금 그 6.25도 참전한 사람이에요. 북한군에. 정율성 공산주의 정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흉상도 지금 저 복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 세탁 뭐 그런 것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보수 진영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 이 진실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 정도의 책임감은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보수에서 어떤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역사는 정치의 기록이다. 자, 역사 문제 관련해서 뭐 이게 이제 역사 토론을 주요하는 그런 이제 아니니까 좀 맥락을 짚는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 등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서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무기한 농성, 단식 농성은 아니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이 한 6박 7일째인가요? 6박 7일째입니다. 6박 7일째 정도 농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특검이
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는 추진을 못하고 국회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압수수색 시도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두 차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당에 대한 어떤 이 압수수색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이런 건데요. 일단은 정당 명부를 500만 명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발부한 판사도 문제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원 명부를 정당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네. 그거를 그 활용을 전제해서 입당을 하고 입당 원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확인돼야 되고 당비를 납부하려면 계좌도 확인해야 되니까 필수 정보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정당의 자율성을 넘어서서 그것이 외부에서 500만 명을 확인하자. 그러면 누가 이 정당에 가입하는 순간 내 정보가 예를 들어 지금 특검은 그 좌파 특검이잖아요. 좌파 특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쉽게 이 정당 명부 정당원에 가입을 하냐고요. 그거는 그 자체가 정당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통일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가입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입당 원서에 종교란을 쓰는 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게 무슨 상관이든 다른 방식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500만 명 당원 정보 다 내놔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바퀴벌레 잡겠다고 핵미사일 쏘는 뭐 그 정도 수준의 터무니없는 그 침해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압수수색을 막았어요. 예. 그 김문수 후보 가가지고 그때도 대전에서 연설회 하고 급히 올라와가지고 대치하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있다 갔어요 밤에. 그때부터 지금 농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온 거는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이야기에 따르면 압수수색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영장을 들고 오긴 했는데 야. 그게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압수수색인데 뭐 좀 줘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주면 가져가고 네. 안 주면 좀 고민해보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국 안 주죠. 협상하러 온 거예요? 안 주니까 네. 이건 압수수색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묘한 게 됐는데 네. 그게 20날까지 압수수색 유효가 합니다. 20날까지는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서 버티고 있고 아마 당사에서 후보가 버티고 있고 그동안의 투쟁의 이력으로 봐도 사실 당사로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팀이 들어가다가는 뭐 사단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실이 또 그 본청이 있으니까 국회 네. 골로 이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도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원래 전당대회 기간인데 그것도 당 지도부가 다 그 대전에 연설회 한다고 다 내려가 있을 때요. 약간 이게 빈집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집이 비어 있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할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 세 개의 특검이 전당대회 때문에 약간 이 살살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정치 개입이나 이런 걸로 비춰질까봐.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거세게 이 특검이 각종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살살한 게 빈집털이 압수수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전당대회 끝나면 이런 과격한 어떤 행동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내일하고 모레 이제 마지막 그 당 지도부들을 선출하는 조사를 하죠. 네. 오늘이 19일이니까 20, 21일 해서 22일 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전체 상황 이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추세, 상황 또 여론에서 언론에서 뭐 공개한 여러 가지 여론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아마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이 후보 두 분이 예. 1, 2위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사실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또 김문수 후보대로 또 그 여러 가지 또 대처를 잘 하고 결국 이제 그 장동혁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잘했으면 하는 저는 거기에 대한
때로는 실망감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장동희 후보한테 넘어간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토론회를 하고 메시지를 내면서 많이 그 실망감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김문수 후보의 본인의 그런 노선을 선명하게 저는 내세우셨고, 그 내세우고 나서는 다시 저는 반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갤럽의 조사입니다. 아, 갤럽 조사. 예, 갤럽,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가 예. 갤럽 조사인데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지지도가 47%대 22%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김문수 후보가 47인가 6인가 그런 것들은 같은데 40대 중반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장동희 후보가 20%대 초반으로 나왔고, 그게 오차 범위도 한참 밖으로 존재하는 2배 차이가 나네요. 그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갤럽 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특이 사항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밴드웨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좀 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걸 정하는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럽 조사를 보면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전 대표 때도 보면 이게 갤럽 조사가 그 한동훈 대표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로 사실은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갤럽 수치보다 낮아진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그게 일종의 추세가 되는 그건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네. 투표를 하게 되는 결과로 반영이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갤럽의 수치보다 실제로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1차전에서 끝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또 어떻게 이렇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뭐 많은 그런 세계의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재명 정부가 할 또 다른 그런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여 투쟁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서 또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결선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이게 뭐 힘 실어줄 사람 힘 실어주고, 그러면서 새로 이렇게 새 지도부의 그런 출범과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3부에 원영석 변호사님 모시고 역사 날조에 나선 민주당 문제에도 살펴보고, 앞서 이제 얘기했던 한강 수로도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국가 채무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연간 이자까지도 30조에 이른다는 상황이 나오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문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